2023년 11월 서울 종로구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장. 깊이 15m 아래 땅속에서 중장비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현장 책임자 강민수는 50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낸 베테랑이었다. 그의 거친 손은 수천 번의 공사를 견뎌낸 증거였고, 예리한 눈은 땅속 깊은 곳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그날 오후 2시, 민수는 작업반장 이철호에게서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팀장님, A구역에서 이상한 물체가 나왔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헬멧을 고쳐 쓰고 현장으로 내려갔다. 흙먼지가 자욱한 굴착 지점에는 인부 4~5명이 둘러서서 무언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철호가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녹슨 금속 물체의 윤곽이 드러났다. 가로 20cm, 세로 15cm 크기의 도시락통이었다.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탓에 표면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비교적 온전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도시락통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거 옛날 거 같은데요. 한국 전쟁 때쯤 아닐까요? 철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시락통의 형태와 재질, 그리고 발견된 지층의 깊이로 미루어 보아 1950년대 초반의 것임이 분명했다. 이 일대는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다. 서울을 두고 국군과 인민군이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었다. 일단 발굴을 중단하고 문화재청에 신고합시다. 이런 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민수의 지시에 따라 현장은 즉시 폐쇄되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묘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도시락통 안에는 분명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았다. 이틀 후, 문화재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한국전쟁사 연구로 유명한 국립박물관의 정소연 학예사가 발굴을 지휘했다. 45살의 소연은 20회 넘게 전쟁 유물을 연구해온 전문가였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도시락통 위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흥미롭네요. 이 도시락통은 1950년대 초반 일본제 알루미늄 제품입니다. 당시 서울에 살던 중산층 가정에서 사용하던 물건이죠. 소연의 설명에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특수 도구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도시락통의 뚜껑을 열기 시작했다. 녹이 잔뜩 낀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소연은 인내심을 가지고 1시간 넘게 작업했다. 마침내 작은 틈이 생기면서 뚜껑이 조금씩 들어 올려졌다. 그 순간 70년 동안 갇혀있던 공기가 새어나왔다.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랜 세월의 냄새였다. 도시락통 안에는 몇 겹으로 접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소연은 숨을 죽이고 그 종이를 꺼냈다. 누렇게 변색된 한지였다. 종이는 놀랍게도 비교적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도시락통이 밀폐되어 있었던 덕분이었다. 소연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종이에는 붓으로 쓴 한글 편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했지만 한자 한자에 담긴 절박함이 느껴졌다. 소연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준호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엄마는 지금 너무 두렵단다. 총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내가 태어난 지 이제 겨우 100일인데 엄마는 너를 지켜줄 자신이 없구나. 편지는 거기서 끊겼다.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수많은 전쟁 유물을 다뤄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인의 절박함이 담긴 편지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분명 젊은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아기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이 편지를 썼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편지가 더 있나요?
소연은 도시락통 안을 다시 확인했다. 편지는 한 장이 아니었다. 모두 3장의 편지가 접혀 있었다. 소연은 2번째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첫 번째보다 더 흐트러져 있었다. 마치 급하게 쓴 것 같았다. 준호야, 엄마는 너를 이모네 집 마루 밑에 숨겨놓았단다. 제발 울지 말아다오. 군인들이 지나갈 때까지만 조용히 있어라. 엄마는 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내가 자라서 이 나라가 평화로워지면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오.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3번째 편지는 가장 짧았다. 단 몇 줄 뿐이었다. 1953년 7월 24일. 내일이면 휴전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겁이 많았구나. 이 도시락통을 땅에 묻는다. 언젠가 누군가 찾아주길.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소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침묵했다. 70년 전, 한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남겨두고 어디론가 떠나야 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이 편지를 도시락통에 넣어 땅에 묻었다. 혹시라도 아들이 살아남는다면 언젠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민수가 입을 열었다. 이 준호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찾아봐야죠. 1953년생이라면 지금 71세입니다. 생존에 계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날부터 70년 만에 수색이 시작되었다. 한 어머니의 절박한 편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준호 찾기에 나섰다. 편지가 발견된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보도했다. 70년 만에 발견된 전쟁 고아의 편지.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 기적처럼 살아남은 도시락통. 제목들은 모두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국립박물관은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 정소연 학예사를 중심으로 한국전쟁 전문가, 족보 연구가, 데이터 분석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준호를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준호라는 이름만으로 한 사람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조사팀은 편지에 나온 단서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다. 먼저 도시락통이 발견된 위치를 중심으로 1953년 당시 그 일대에 살던 가족들을 추적했다. 종로구청 자료실에는 1950년대 호적 기록이 일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많은 기록이 소실된 상태였다. 소연은 편지의 필체를 분석했다. 글씨는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것이었다. 붓글씨 특유의 흐름이 있었고 한자어 사용도 능숙했다. 이 어머니는 최소한 고등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1930년대생이라면 여성으로서는 드문 경우죠. 소연의 분석은 수색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조사팀의 막내인 29살 연구원 김하늘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편지, 내용과 도시락통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제보를 요청했다. 1953년 7월 종로구 일대에서 태어난 준호라는 이름의 남성을 찾습니다. 생후 100일 무렵 어머니와 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시물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다. 우리 할아버지가 전쟁 고하셨는데 혹시 이모부 성함이 준호 씨입니다. 동네 어르신 중에 전쟁 때 부모님을 잃으신 분이. 제보는 쏟아졌지만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조사팀은 30명이 넘는 준호를 만나봤지만 모두 편지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나이가 맞지 않거나 출생지가 다르거나 부모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소연은 점점 지쳐갔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하늘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12월의 어느 추운 날,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부산에 사는 72살 여성 박영자 씨였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혹시 그 편지에 나온 준호가 우리 오빠일지도 모르겠어요.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자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그녀의 오빠 최준호는 1953년생으로 전쟁 직후 고아원에서 자랐다. 준호는 평생 자신의 친부모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했다. 고아원 기록에는 1953년 8월 종로구 한 주택의 마루 밑에서 발견되었다고만 적혀 있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생후 100일 정도로 추정되었다. 오빠는 평생 엄마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꿈에서 본 엄마는 항상 울고 계셨대요. 오빠는 엄마가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믿었어요. 영자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오빠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영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부산 해운대에 살고 계세요. 하지만 오빠는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작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어요.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요즘은 저도 못 알아보실 때가 많아요. 소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7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기억을 잃고 있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산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영자는 흔쾌히 동의했다. 제발 와주세요. 오빠가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틀 후 소연과 하늘은 부산행 KTX에 올랐다. 2시간의 여정 동안 소연은 편지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다. 과연 이 최준호라는 사람이 편지의 주인공일까? 만약 맞다면 그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부산역에 내려 택시로 30분을 달려 해운대의 한 요양원에 도착했다. 3층짜리 건물은 깨끗하고 조용했다. 영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70대 중반의 영자는 수척한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빠 상태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영자는 오빠 이야기를 계속했다. 준호는 고아원을 졸업한 후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야간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쳤다. 25세 결혼해 2 아들을 키웠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빈자리가 있었다고 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를 평생 괴롭혔다. 오빠는 매년 7월이 되면 우울해하셨어요. 자기가 태어난 달이라면서요. 부모님이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셨죠. 영자의 말에 소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70년 동안 혼자서 그 고통을 견뎌온 사람이었다. 2층 끝방 문이 열렸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방 안에 한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최준호였다. 71살의 그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흰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회색 스웨터를 단정히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초점이 흐릿했다. 오빠, 손님 오셨어. 영자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소연과 하늘에게 향했지만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기색은 없었다. 소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알츠하이머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준호 앞에 앉았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박물관에서 온 정소연이라고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표정 변화는 없었다. 소연은 가방에서 편지 복사본을 꺼냈다.
원본은 너무 귀중해서 가져올 수 없었다. 어르신, 이 편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소연이 편지를 준호 앞에 펼쳤다. 처음에 준호는 무심한 표정으로 편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몇 초 후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흐릿하던 초점이 또렷해지고 떨리는 손이 편지 쪽으로 움직였다. 준호는 편지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준호에게 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영자가 깜짝 놀라 오빠에게 다가갔다. 오빠, 왜 그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편지를 꼭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70년을 기다린 눈물이었다. 평생 궁금했던 진실이 이렇게 한 장의 편지로 그에게 전해졌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준호의 눈물이 멈춘 후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소연은 준호가 편지를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알츠하이머 환자는 순간적으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하지만 곧 다시 혼란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이 편지가 엄마 편지 맞아?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며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나를 버리지 않았어. 그 말을 하는 준호의 얼굴에는 평생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다. 소연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했다. 편지를 쓴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는 것. 편지에는 이름이 없었다. 단지 엄마라는 호칭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준호 본인에게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어르신, 고아원에서 받으신 기록이나 물건이 혹시 남아 있나요? 소연의 질문에 영자가 대답했다. 오빠가 평생 간직한 작은 상자가 있어요. 고아원에서 나올 때 받았다는. 영자는 방 한쪽 서랍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가로 30cm, 세로 20cm 크기의 작은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몇 가지 물건이 나왔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작은 은수저, 아기 옷 한 벌, 그리고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 소연은 숨을 죽이고 하나씩 살펴봤다. 사진은 1950년대 초반의 것으로 보였다.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었다. 여성의 얼굴은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있었지만 단아한 인상이 느껴졌다. 은수저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덕수궁 돌잔치. 소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덕수궁 근처에서 돌잔치를 했다는 뜻이었다. 1950년대 초반 덕수궁 인근은 중산층 이상 가정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이 가족은 분명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을 것이다. 아기 옷은 순백색 한복이었다. 비록 70년이 지나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정성스럽게 바느질한 흔적이 역력했다. 옷깃에는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다. 학 2마리가 날아가는 문이었다.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문양이네요. 소연이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옷에 담았던 것이다. 마지막 종이는 고아원 입소 기록이었다. 1953년 8월 15일 종로구 청운동 127번지 주택 마루 밑에서 발견된 남아. 추정 생후 100일, 건강 상태 양호, 특이사항 은수저와 아기옷과 함께 발견됨. 발견 당시 근처에 성인 여성의 시신이 있었으나 신원 미상. 소연은 마지막 줄을 읽고 손이 떨렸다. 성인 여성의 시신, 어머니였을까? 편지를 쓴 그 여성이 결국 아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한 것일까? 소연은 영자와 눈을 마주쳤다. 영자의 눈에도 같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이 주소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연이 말했다. 청운동 127번지. 70년 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조사팀은 서울로 돌아와 곧바로 청운동으로 향했다. 하지만 127번지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재개발로 인해 옛 주택들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빌딩들이 들어서 있었다. 실망한 조사팀이 돌아서려는 순간 하늘이 근처 작은 슈퍼마켓을 발견했다. 저기 가서 물어볼까요? 오래된 가게 같은데. 슈퍼마켓 주인은 65살의 김상철 씨였다. 그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터줏대감이었다. 127번지요? 아, 거기. 옛날에 큰 기와집이 있었죠. 한의사 집이었어요. 상철의 말에 조사팀이 귀를 기울였다. 한의사 집에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한영, 아니 한윤. 한윤이, 맞아요. 한윤이 씨였어요.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던 분이죠. 한윤이. 소연은 그 이름을 메모했다. 그분 소식을 아시나요? 상철이 고개를 저었다. 전쟁 때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한의사는 피난 중에 돌아가셨고 윤희 씨는 그 후로 소식이 끊겼죠. 소문으로는 아기를 낳았다고 하던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혹시 그 집안 족보나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소연의 질문에 상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윤희 씨 작은아버지가 대전에 살고 계실 거예요. 한의원을 하시는데 이름이 한석진이셨나? 소연은 즉시 대전의 한의원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대전 중구에 한석진 한의원이 실제로 존재했다. 조사팀은 다음 날 대전으로 향했다. 한석진은 85살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현역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흰 수염을 기른 그는 온화한 인상의 소유자였다. 소연이 방문 목적을 설명하자 석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희, 우리 조카 이야기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70년 동안 그 아이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조카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전쟁만 아니었다면. 석진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윤희는 1932년생으로 서울 명문가의 외동딸이었다. 이화여전을 다니던 중 한국전쟁이 터졌다. 1951년 윤희는 국군 장교와 결혼했다. 하지만 남편은 1952년 전투 중 전사했다. 윤희는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 윤희는 1953년 4월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준호라고 지었죠. 남편 성을 따라 최준호. 석진의 말에 소연의 눈이 커졌다. 모든 것이 일치했다. 하지만 그해 7월, 휴전을 앞두고 서울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인민군 잔당들이 후퇴하면서 민간인들을 학살했죠. 석진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윤희는 아기를 이웃집 마루 밑에 숨기고 자신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군인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가 찾아갔을 때 윤희는 집 앞에서 쓰러져 있었고 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는 윤희를 가족 묘지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으려 애썼지만 전쟁 직후의 혼란 속에서 찾을 수 없었어요. 고아원들을 다 뒤졌지만 당시 고아가 너무 많았거든요. 준호라는 이름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70년간 짊어진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소연은 석진에게 준호의 사진을 보여줬다. 석진은 사진을 보더니 격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윤희 닮았어요. 눈매가. 완전히 윤희예요. 그는 한참을 울다가 간신히 진정하고 말했다.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늙기 전에 조카의 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석진은 소연과 함께 부산으로 향했다. 요양원 방에서 준호와 석진이 마주 앉았다. 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지만 석진을 보는 순간 묘한 친근함을 느끼는 듯했다. 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나는 내 큰아버지란다. 내 어머니 윤희는 나의 조카였어. 그 아이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석진의 말에 준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았던 아이였다는 것을. 석진은 준호에게 어머니 윤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비록 준호의 기억이 흐릿했지만 석진은 조카의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방 안에는 소연, 하늘, 영자도 함께 앉아 있었다. 모두 70년 전 한 여인의 삶에 귀를 기울였다. 윤희는 1932년에 태어났다. 아버지인 내 형님은 서울에서 유명한 한의사였지. 당시로서는 드물게 딸에게도 최고의 교육을 시켰어. 윤희는 경성여고를 거쳐 이화여전에 입학했다. 영문학을 전공했지. 그 아이는 정말 똑똑했어.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재능이 많았단다. 석진의 목소리에는 조카를 향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1950년 6월 전쟁이 터졌을 때 윤희는 대학 2학년이었어. 서울이 점령당하고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 형님은 부산으로 피난을 갔고 윤희는 서울에 남았어. 집을 지키겠다고. 석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1951년 봄. 서울이 수복된 후 윤희는 군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 거기서 한 젊은 장교를 만났지. 최인수 대위였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수재였고 용감한 군인이었지.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어. 석진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다. 1951년 가을, 둘은 결혼했어. 전쟁 중이었지만 간소하게나마 식을 올렸지.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윤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서 두려움도 잊은 것 같았지. 석진의 눈에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 1952년 10월 인수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왔어. 강원도 어느 고지에서 전투 중이었다고. 윤희는 그 소식을 듣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그때 윤희는 이미 임신 5개월이었지. 석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형님도 그해 말에 돌아가셨어. 피난 생활의 고생으로 병을 얻으셨지. 윤희는 21살의 나이에 남편과 아버지를 모두 잃었어. 그리고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지. 나는 윤희를 대전으로 데려오려 했어. 하지만 윤희는 서울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서 아기를 낳고 싶다고. 석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1953년 4월 23일 윤희가 아들을 낳았어. 나도 서울로 올라가서 출산을 도왔지. 아기는 건강했어. 윤희는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 이 아이는 인수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킬게요. 그렇게 말했지. 윤희는 아기 이름을 준호라고 지었어. 준수하고 호방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지. 최인수의 인차를 넣고 싶었지만 돌림자 때문에 준우로 했어. 윤희는 준호를 정말 아꼈어. 밤낮으로 아기를 돌봤지. 비록 혼자였지만 행복해 보였어. 그런데 1953년 7월이 되면서 상황이 이상해졌어. 휴전협정이 곧 체결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지. 그런데 인민군 잔당들이 서울 곳곳에서 마지막 발악을 했어. 특히 종로 일대가 위험했지. 나는 윤희에게 다시 대전으로 내려오라고 했어. 하지만 윤희는 거절했어.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7월 23일 나는 서울로 올라갔어. 윤희를 설득하기 위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윤희는 준호를 안고 있었어. 아기는 100일이 되어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었지. 윤희는 나를 보고 웃었어. 큰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제 곧 전쟁이 끝날 거예요. 준호와 저는 잘 있을게요. 하지만 나는 불안했어. 밤새 윤희를 설득했지. 제발 나와 함께 가자. 아기라도 생각해서. 하지만 윤희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 결국 나는 다음 날 아침 혼자 대전으로 돌아왔어. 그게 윤희를 본 마지막이었어. 석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석진은 눈물을 닦고 간신히 말을 이었다. 7월 24일 밤, 인민군 잔당들이 청운동 일대를 습격했어. 민간인들을 무차별로 공격했지. 다음 날 아침, 국군이 그들을 진압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희생된 후였어. 나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서울로 달려갔어. 윤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반쯤 불타 있었어. 마당에 윤희가 쓰러져 있었어. 가슴에 총을 맞았더군.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 석진의 목소리는 70년 전의 비통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아기를 찾았어. 집 안 곳곳을 뒤졌지. 하지만 준호는 보이지 않았어. 이웃 사람에게 물었더니 전날 밤 아기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 그런데 습격이 있은 후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 나는 아기도 죽은 줄 알았어. 윤희를 묻은 후 나는 몇 달 동안 고아원을 찾아다녔어. 혹시라도 누가 준호를 구해서 고아원에 맡겼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당시 고아원에는 수백 명의 아기들이 있었거든. 준호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도 여럿 있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 석진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평생 너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어. 윤희에게 미안했고 너에게도 미안했어. 내가 어디선가 고생하며 자랐을 텐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게. 석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는 석진의 손을 꼭 잡았다. 비록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용서를 말하고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7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비로소 진실이 밝혀졌다. 윤희는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석진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이것은 윤희의 사진들이야. 내가 가져야 해.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윤희의 모습이 나타났다. 한복을 입고 미소 짓는 모습,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임신한 모습. 준호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눈물을 흘렸다. 특히 한 사진 앞에서 준호는 오래 멈춰 있었다. 윤희가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다. 아기가 바로 자신이었다. 엄마.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다.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단어를 입에 담았다. 평생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 소연은 조용히 방을 나와 복도로 걸어갔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한 편의 편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70년 전 한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 사랑이 마침내 아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하늘이 다가와 물었다. 선배님, 이제 어떻게 하죠?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윤희 씨의 묘를 찾아야 해요. 준호 씨가 어머니 묘소를 참배할 수 있게.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다. 석진은 윤희의 묘가 경기도 파주에 있다고 했다. 한씨 가문의 선산이었다. 그곳에는 한의사였던 윤희의 아버지와 함께 윤희도 묻혀 있었다. 석진은 70년 동안 해마다 그 묘를 찾았다. 조카를 기리고 찾지 못한 준호를 위해 기도하면서. 일주일 후 모든 사람이 파주로 향했다. 준호, 영자, 석진, 소연, 하늘.
그리고 준호의 두 아들과 손자들까지. 3대가 함께 할머니의 묘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준호의 큰아들 최진우는 46살의 중학교 교사였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친부모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제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진우야, 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군지 아니? 나는 평생 몰랐단다.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진우가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파주의 선산은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석진의 안내로 일행은 산길을 올라갔다. 준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두 아들이 번갈아가며 밀어주었다. 가파른 길이었지만 아무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다. 30분쯤 올라가자 한씨 가문의 묘역이 나타났다. 크고 작은 묘비 10개 정도가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석진이 그중 하나를 가리켰다. 저기 윤희가 잠들어 있어. 소박한 묘비에는 한윤희지묘 한윤지 쭈무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 옆에는 생몰년이 적혀 있었다. 1932년 3월 5일, 1953년 7월 24일. 준호는 묘비를 보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다. 영자와 아들들이 그를 부축했다. 준호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졌다. 엄마, 저 왔어요. 준호,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70년의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석진이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간소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놓였다. 과일, 나물, 전, 그리고 윤희가 생전에 좋아했다는 약식까지. 준호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70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어머니께 드리는 절이었다. 절을 마친 준호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 저는 살아왔어요. 힘들었지만 살아왔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매일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다는 걸. 준호의 말은 때때로 끊겼지만 마음은 또렷했다. 저는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죠. 두 아들을 낳았고 손자들도 있어요. 다들 착해요. 엄마, 제가 제대로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아이들을 사랑하며 키웠어요. 진우와 동생 진석이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진우가 말했다. 할머니, 저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큰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지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아버지를 지켜준 것 같아요. 진석도 말했다. 할머니, 저는 둘째 아들 진석입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 제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단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3대를 지켜주셨네요. 손자들도 차례로 나와 할머니께 인사를 올렸다. 15살 손자 최민주는 학교에서 배운 시를 낭송했다. 12살 손녀 최서연은 직접 그린 그림을 묘비 앞에 놓았다. 학이 날아가는 그림이었다. 윤희의 아기 옷에 수놓아졌던 바로 그 문양. 석진이 술잔을 따라 묘 앞에 붓고 말했다. 윤희야, 내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가 여기 있단다. 준호는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았고 좋은 가정을 꾸렸어. 이제 넌 마음 놓아도 돼. 내 아들은 사랑받고 있어. 내 손자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묘역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나무 사이로 지나가며 나무잎을 흔들었다. 마치 윤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마워. 모두 고마워. 소연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한 가족의 치유이자 역사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순간이었다. 제사를 마친 후 일행은 묘역 근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준호가 직접 싸온 김밥이었다. 알츠하이머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오늘을 위해 며칠 전부터 김밥을 연습했다고 했다. 어머니 묘소에서 함께 먹을 음식을 직접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평생 김밥을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하겠다고 하셔서 형님이랑 제가 옆에서 도와드렸죠. 진석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다. 준호의 김밥은 모양이 삐뚤삐뚤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정성이 담겨 있었다. 식사를 하며 석진은 윤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윤희는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잘 돌봤어. 내가 어렸을 때 아팠는데 윤희가 밤새 간호해줬지. 6살짜리가 말이야. 그때부터 알았어.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타고난 아이구나. 윤희는 또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 특히 꽃 그림. 학교에서 대회가 있으면 항상 상을 탔지. 선생님들이 화가가 되라고 했지만 윤희는 작가가 되고 싶어 했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글을 쓰고 싶다고. 석진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70년 동안 혼자 간직했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일행은 하산을 준비했다. 준호는 묘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다시 올게요. 이제 자주 올게요. 7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자주 와서 이야기해 줄게요. 제 인생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준호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의 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마치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듯. 진우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할머니를 찾으셨잖아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갑자기 소연을 불렀다. 선생님. 소연이 다가가자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찾아주셔서.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르신. 오히려 제가 배웠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는 것을. 그날 저녁, 일행은 파주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준호의 가족, 석진, 소연과 하늘까지 마치 오랜 친구들처럼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준호는 평소보다 말수가 많았다. 알츠하이머가 일시적으로 호전된 것 같았다. 의사들은 이런 현상을 명료한 순간이라고 불렀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 얼굴을 보는 거, 엄마 목소리를 듣는 거. 준호가 말했다. 물론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제 상상 속에서 엄마를 만들었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었죠. 제 상상이 틀리지 않았네요. 엄마는 정말 그런 분이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석진이 준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윤희의 유품이야. 원래 내가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가져야 해. 상자를 열자 윤희의 일기장과 펜, 그리고 작은 브로치가 들어 있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51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전쟁은 여전하지만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련다. 준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어머니의 흔적이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일기장을 통해 어머니를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부산으로 돌아온 후
준호는 매일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었다. 영자가 소리내어 읽어주면 준호는 눈을 감고 들었다. 1951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의 기록이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던 한 여성의 내면이 펼쳐졌다. 1951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인수를 다시 만났다. 그는 다리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내가 약을 발라주었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전쟁 중인데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이상하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영자가 읽어주는 일기를 들으며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의 첫사랑 이야기였다. 윤희는 인수를 만나면서 점점 사랑에 빠져갔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사랑은 꽃 피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찾은 작은 빛이었다. 1951년 9월 28일, 오늘 인수와 결혼했다. 전쟁 중이라 화려한 식은 못 올렸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인수는 내게 약속했다. 전쟁이 끝나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자고. 나는 그날을 기다리겠다. 하지만 일기는 점점 어두워졌다. 1952년 가을, 인수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윤희는 일주일 동안 일기를 쓰지 못했다. 그 후 처음 쓴 일기는 단 한 줄이었다. 인수가 떠났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그 한 줄에 담긴 슬픔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느껴졌다. 1952년 11월 3일, 뱃속에 아기가 있다. 인수의 아이다. 놀랍게도 나는 기쁘다. 인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구나. 그의 일부가 여기 내 안에 살아있다. 나는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으며 태어났는지 알 수 있었다. 자신은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어머니에게 살아갈 이유를 준 존재였다. 1953년 2월 10일, 아기가 많이 자랐다.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이 작은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니. 나는 이 아이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적어도 이 아이가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게 하고 싶다. 1953년 4월 24일, 어제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준호라고 지었다. 인수가 좋아했던 이름이다. 준호는 건강하다. 울음소리도 우렁차다. 내가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아기가 나를 보고 웃은 것 같았다. 착각일까? 아니다. 분명 웃었다. 이 아이는 행복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준호는 그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탄생을 그토록 기뻐해준 사람이 있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겼다. 1953년 5월 15일, 준호가 벌써 베넷짓을 한다. 깔깔 웃는 소리가 천사 같다.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인수가 생각난다. 눈매가 닮았다. 준호야, 너는 아빠를 닮은 멋진 남자가 될 거야. 엄마가 아빠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게. 아빠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1953년 6월 30일, 요즘 밤에 총소리가 들린다. 불안하다. 큰아버지가 대전으로 내려오라고 하시지만 나는 여기 남고 싶다. 이 집은 인수와 함께 살았던 곳이다. 준호가 태어난 곳이다.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 곧 휴전이 된다고 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1953년 7월 20일, 상황이 좋지 않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피난을 간다. 나도 가야 할까? 하지만 준호가 아직 너무 어리다.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데리고 피난길에 오르는 것은 위험하다. 여기 남아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1953년 7월 23일 큰아버지가 다녀가셨다. 내게 제발 피난을 가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미안하다. 큰아버지. 내 고집을 이해해 주세요. 나는 이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인수가 돌아올 곳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비록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마지막 일기는 7월 24일이었다. 글씨가 심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오늘 밤이 위험할 것 같다. 총소리가 너무 가깝다. 준호를 이웃집 마루 밑에 숨겼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준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평생 사랑할 것이다. 내가 자라서 이 글을 읽는다면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다오. 엄마는.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영자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흐느끼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준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바다가 보였다. 푸른 바다 위로 햇살이 반짝였다. 70년 전 어머니가 보지 못한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엄마, 준호가 중얼거렸다. 저는 잘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준호는 꿈을 꾸었다.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사진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어머니가 준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준호야,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었어.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준호는 꿈속에서 대답했다. 엄마, 사랑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일어났다. 영자가 놀라며 물었다. 오빠, 무슨 좋은 일 있어?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엄마 꿈을 꿨어. 엄마가 내게 고맙다고 했어.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영자는 오빠의 손을 꼭 잡았다. 준호는 그날부터 어머니의 일기를 베끼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알츠하이머로 인해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자신의 손으로 옮겨 적고 싶었다. 그것은 어머니와의 대화였다. 70년을 뛰어넘은 대화. 며칠 후 소연이 다시 부산을 찾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 윤희의 편지를 액자에 넣은 것이었다. 어르신, 이 편지는 어르신 것입니다. 박물관의 원본을 기증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어르신이 간직하셔도 됩니다. 준호는 액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박물관에 기증하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저처럼 부모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편지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연은 준호의 결정에 깊이 감동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준호가 덧붙였다. 편지 옆에 엄마 사진을 함께 전시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를 같이 소개해 주세요. 한윤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2024년 3월 국립박물관은 전쟁과 사랑 70년 만의 재회라는 제목의 특별 전시를 열었다. 전시의 중심에는 윤희의 편지와 도시락통, 그리고 그녀의 사진과 일기장이 놓였다. 준호는 결국 어머니의 유품 대부분을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자신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야기였다. 전시 개막일, 박물관은 인파로 가득 찼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모두 한국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였다.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전시장 입구에는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윤희가 아기 준호를 안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발걸음을 멈췄다. 사진 속 윤희의 눈빛은 너무도 맑고 행복해 보였다. 몇 달 후 자신에게 닥칠 비극을 전혀 모른 채 전시는 시간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 섹션은 만남이었다. 윤희와 인수가 처음 만난 1951년. 그들의 결혼. 그리고 준호의 탄생까지. 윤희의 일기 발췌문과 함께 당시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관람객들은 조용히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섹션은 이별이었다. 인수의 전사, 윤희의 홀로서기,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위기. 1953년 7월의 일기들이 연대순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글씨가 점점 흐트러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윤희의 불안과 두려움이 글씨에 그대로 드러났다. 세 번째 섹션은 발견이었다. 70년 후 지하철 공사장에서 나온 도시락통. 그 안에 편지. 그리고 준호를 찾는 과정. 실제 도시락통이 유리관 안에 전시되어 있었다. 녹슨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관람객들은 도시락통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작은 금속 상자가 70년의 시간을 견뎌낸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네 번째 섹션은 재회였다. 준호가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 묘소 참배. 그리고 가족의 치유. 준호의 인터뷰 영상이 상영되었다. 영상 속 준호는 말했다. 저는 평생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저는 사랑받은 아이였습니다. 마지막 섹션은 메시지였다. 전쟁이 개인에게 남긴 상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사랑과 희망. 방명록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우리 아버지도 전쟁 고아였습니다. 이 전시를 보고 아버지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윤희 씨께 감사드립니다. 개막식에는 준호와 그의 가족이 참석했다. 준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박물관장이 준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전쟁의 상처는 깊지만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는 것을. 준호는 마이크 앞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어머니 한윤희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을 닦고 계속했다. 이 나라에는 저처럼 부모를 모르고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이 울고 있었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들 중 상당수가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었다. 준호의 이야기는 곧 그들의 이야기였다. 전시 첫 주에만 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다. 평일에도 긴 줄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서너 시간씩 기다렸다. 특히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많았다. 역사 교과서로만 배웠던 전쟁이 한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했다. 한 고등학생이 방명록에 이렇게 썼다. 저는 전쟁을 그저 교과서의 한 챕터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시를 보고 전쟁이 실제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윤희 씨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고통이었다는 것을. 앞으로 역사를 다르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전시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가져왔다. 전국 각지에서 전쟁 고아들이 박물관에 연락을 해왔다. 자신도 부모를 찾고 싶다는 것이었다. 박물관은 긴급히
전쟁 실종 가족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정부와 협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문가들이 무료로 가족 찾기를 도왔다. 놀랍게도 석 달 만에 15가족이 재회했다. 70년 동안 헤어져 있던 형제자매들,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를 찾았다. 언론은 이를 준호 효과라고 불렀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었다. 준호는 재회한 가족들을 만나러 다녔다. 비록 알츠하이머로 기억이 흐릿했지만 그는 그들의 손을 잡고 축하해 주었다. 축하합니다. 가족을 찾으셨네요. 저도 기쁩니다. 준호의 말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여름이 되자 전시는 전국 순회를 시작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어디를 가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특히 부산 전시에는 준호가 직접 참석했다. 자신이 자란 고아원을 70년 만에 다시 찾았다. 건물은 새로 지어져 옛 모습은 없었지만 준호는 마당 한 구석에 오래 서 있었다. 여기서 많이 울었어요. 밤마다 엄마를 그리워하며. 준호가 중얼거렸다. 영자가 오빠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울지 마, 오빠. 엄마를 찾았잖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는 안 울어. 이제는 행복해. 전시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CNN, BBC 등 외신들이 이 이야기를 보도했다. 70년 만에 발견된 어머니의 편지. 전쟁이 남긴 상처와 치유. 제목들은 다양했지만 메시지는 하나였다. 사랑은 시간을 넘어선다. 유엔 사무총장이 준호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준호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방에 걸었다. 가을이 되었다. 전시는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준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알츠하이머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제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윤희의 사진만은 항상 알아봤다. 엄마, 사진을 볼 때마다 준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12월, 준호의 상태가 위독해졌다. 가족들이 병상에 모였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준호는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는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고맙다. 좋은 아들들이어서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손자들 보여줄 수 있어서. 진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키워주셔서. 진석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평생 고생만 하셨지만 한 번도 우리에게 힘든 내색을 안 하셨잖아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준호는 그 눈을 보며 말했다. 예쁘다. 엄마가 좋아했을 것 같아. 그것이 준호의 마지막 말이었다. 2024년 12월 15일, 최준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향년 71세. 그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병실에는 윤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준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장례는 부산 해운대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3일장으로 예정되었지만 조문객이 너무 많아 5일장으로 연장되었다. 가족과 친지들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준호의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었다. 특히 많은 전쟁 고아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준호를 자신들의 대표로 여겼다. 한 70대 노인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이분 덕분에 저도 가족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껴 끊어졌다. 박물관 관계자들도 모두 참석했다. 소연은 헌화를 하며 준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어르신, 어르신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어르신이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석진도 와 있었다. 85살의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영정을 바라봤다. 준호야, 이제 윤희를 만났겠구나. 7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 편히 쉬어라. 석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평온했다. 준호가 어머니 곁으로 갔다는 생각에 오히려 위안을 받는 것 같았다. 발인 전날 밤, 영자는 오빠의 관 앞에서 밤을 새웠다. 오빠, 평생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엄마 만나면 우리 이야기 좀 해줘. 우리가 오빠 많이 사랑했다고. 영자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평생을 함께한 오빠와의 이별이 너무 힘들었다. 발인 날 아침, 하늘이 맑게 개었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바람은 불지 않았다. 준호의 관은 천천히 장례식장을 떠났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뒤를 따랐다. 행렬은 시내를 지나 고속도로로 향했다. 목적지는 파주의 한씨 선산이었다. 준호는 생전에 유언을 남겼다. 제가 죽으면 엄마 옆에 묻어주세요. 70년 동안 못 만났으니 이제는 옆에 있고 싶어요. 가족들은 그 유언을 지키기로 했다. 석진도 흔쾌히 동의했다. 물론이지. 윤희도 그것을 원할 거야. 오후 2시, 행렬은 파주에 도착했다.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오직 발걸음,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다. 윤희의 묘가 보이자 진우가 걸음을 멈췄다. 할머니, 아버지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준호의 묘는 윤희의 묘 바로 옆에 자리 잡았다. 두 묘비가 나란히 서게 되었다. 한윤희 지묘, 최준호 지묘. 어머니와 아들이 드디어 함께하게 되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하관식이 시작되었다. 관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 순간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가늘고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왔다. 사람들은 그것이 윤희가 아들을 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매장이 끝나고 제사상이 차려졌다. 준호의 가족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다. 그리고 윤희의 묘 앞에서도 절을 올렸다. 할머니,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70년 동안 기다리셨죠? 이제 함께 계세요. 진우의 말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석진이 두 묘 앞에 술을 따랐다. 윤희야, 준호야, 이제 너희는 함께다. 다시는 헤어지지 마라. 나도 곧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석진의 목소리는 노쇠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영자는 오빠의 묘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오빠, 나는 자주 올게.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엄마 모시고 잘 지내. 영자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떠나기가 너무 힘들었다. 진석이 와서 고모를 부축했다. 고모, 이제 가요. 아버지는 행복하실 거예요. 할머니 만났잖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났다. 뒤돌아보니 두 묘비가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마치 서로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소연이 영자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준호 어르신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질 겁니다. 박물관에서 연구 전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영자는 고맙다고 했다. 오빠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진우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자 노트 한 권이 나왔다. 준호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쓴 일기였다. 진우는 노트를 펼쳤다.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4년 10월 1일. 요즘 기억이 점점 사라진다. 하지만 엄마 얼굴은 또렷하다. 매일 밤 꿈에서 만난다. 엄마는 항상 웃고 계신다. 준호야, 잘 살았구나 하신다. 나는 대답한다. 네, 엄마. 엄마 사랑 덕분에 잘 살았어요. 2024년 11월 15일. 오늘 손자들이 왔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스럽다. 내 핏줄이구나. 엄마도 이 아이들을 보면 기뻐하실 텐데 나는 잘했다. 가족을 잘 키웠다. 엄마께 자랑할 수 있다. 2024년 12월 1일. 곧 엄마를 만날 것 같다.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대된다. 71년 만에. 상봉.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준호가 곧 갑니다. 그것이 마지막 일기였다. 진우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가 평생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어머니를 만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진우는 눈물을 닦고 웃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이제 할머니랑 함께니까. 그날 밤, 진우는 꿈을 꾸었다. 젊은 여인과 중년 남자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여인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남자는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둘은 행복해 보였다. 진우는 꿈속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다. 할머니와 아버지였다. 그들은 마침내 함께였다. 다음 날 아침, 파주에는 다시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두 묘를 덮었다.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지나가던 등산객이 두 묘를 보고 말했다. 저 두 묘, 나란히 있네요. 부모 자식인가 봐요. 그의 동료가 대답했다. 그런가 보죠.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겠어요. 그들은 몰랐다. 저 두 묘비 뒤에 70년의 기다림과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전쟁이 갈라놓았던 어머니와 아들이 마침내 재회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함께라는 사실이었다. 준호가 떠난 후 그의 이야기는 오히려 더 널리 퍼져나갔다. 2025년 봄, 다큐멘터리 영화 70년의 편지가 개봉되었다. 영화는 도시락통의 발견부터 준호의 마지막까지를 담았다. 감독은 준호의 삶을 통해 전쟁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개봉 첫 주, 영화는 예상을 뛰어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특히 70대 이상 관객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극장에서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 80대 할머니는 상영이 끝난 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제 이야기 같아요. 저도 전쟁 때 오빠를 잃었거든요.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영화는 여러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칸 영화제에서는 특별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인간 정신의 회복력과 사랑의 영속성을 감동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준호의 아들 진우가 대신 상을 받으러 갔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상은 제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함으로써 미래의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를 전 세계와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 이후 준호의 이야기를 다룬 책도 출간되었다. 소연이 직접 쓴 도시락통의 편지 70년을 건너온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책에는 윤희의 일기 전문과 준호의 인터뷰, 그리고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았다. 한 대학생은 온라인 서평에 이렇게 썼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전쟁의 무게를 이 책에서 느꼈습니다. 한윤희와 최준호는 이제 저에게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교육부는 이 책을 중고등학교 권장 도서로 선정했다. 많은 학교에서 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전쟁, 가족, 사랑, 용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말했다. 이 책을 읽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역사가 단순히 암기 과목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박물관의 전시는 상설 전시로 전환되었다. 전쟁과 평화관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단장한 공간에는 윤희와 준호의 이야기가 중심에 놓였다. 전시는 계속 업데이트되었다. 준호의 마지막 일기, 장례식 사진, 그리고 그가 남긴 유품들이 추가로 전시되었다. 특히 인기 있는 코너는 편지 쓰기 공간이었다. 관람객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다. 편지는 봉투에 넣어 전시관에 보관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었다. 수천 통의 편지가 이곳에서 쓰여졌다. 사람들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편지에 담았다. 한 40대 남성은 돌아가신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엄마, 생전에 사랑한다고 말 못해서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준호 씨 이야기를 보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사랑해요, 엄마. 그는 편지를 쓰면서 내내 울었다. 2025년 7월, 준호의 일주기를 맞아 파주 묘소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가족뿐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모두 준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다. 추모식에서는 준호가 생전에 좋아했던 노래가 연주되었다. 그리운 금강산이었다. 준호는 그 노래를 들으며 통일을 꿈꿨다고 했다. 석진도 참석했다. 이제 86이 된 그는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두 묘 앞에 서서 긴 시간 동안 말을 건넸다. 윤희야, 준호야, 1년이 지났구나. 너희는 잘 지내고 있지? 나도 곧 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추모식 후, 진우는 특별한 발표를 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윤희준호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전쟁 고아 출신이나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할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미래 세대를 돕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재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전국 각지에서 기부금이 모였다. 첫 해에만 10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생들은 매년 파주 묘소를 방문해 윤희와 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다. 한 장학생은 말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최준호 어르신처럼 힘들었지만 장학금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울 거예요. 2025년 말, 유엔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다. 전쟁과 가족 기억과 치유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이었다. 준호의 이야기가 사례 연구로 발표되었다. 소연이 발표를 맡았다. 그녀는 준호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이 가족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설명했다. 전쟁은 끝나도 상처는 끝나지 않습니다. 최준호 씨는 70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나 증오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과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소연의 발표는 기립 박수를 받았다. 심포지엄 후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베트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겪은 나라들에서 가족 찾기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준호의 이야기가 세계적인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를 준호 운동이라고 불렀다. 한편 한국에서는 준호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 제작되었다.
도시락통이라는 제목의 뮤지컬은 윤희와 준호의 이야기를 노래와 춤으로 표현했다. 특히 마지막 장면, 윤희와 준호가 하늘에서 재회하는 장면은 모든 관객을 울렸다. 공연을 본 한 관객은 말했다. 뮤지컬을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감동의 눈물이기도 했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생각해요. 2026년 봄, 준호의 이주기가 다가왔다. 석진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병원에 입원한 그는 마지막 소원을 밝혔다. 파주에 가고 싶어. 윤희와 준호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가족들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구급차로 파주까지 모시기로 한 것이다. 3월의 어느 화창한 날, 석진은 두 묘 앞에 도착했다. 들것에 누운 채였지만 그의 눈은 또렷했다. 윤희야, 준호야, 나도 이제 간다. 너희 곁으로. 그는 두 묘비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너희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어. 이제 우리 함께 있자. 그날 저녁, 석진은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유언에 따라 그도 같은 선산에 묻혔다. 윤희와 준호 묘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다. 하지만 같은 산, 같은 하늘 아래였다. 한씨 가문의 새 영혼이 드디어 함께 쉬게 되었다. 석진의 장례식에서 소연은 추도사를 읽었다. 석진 선생님은 평생 두 사람을 기억하며 사셨습니다. 조카 윤희와 그녀의 아들 준호를.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2030년, 준호가 떠난 지 6년이 흘렀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파주의 묘역은 이제 작은 성지가 되었다.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았다. 특히 7월 24일, 윤희가 세상을 떠난 날에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묘역 입구에는 작은 전시관이 세워졌다. 윤희준호 기념관이라는 이름이었다. 그곳에는 두 사람의 삶을 담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윤희의 일기 원본, 도시락통, 편지, 그리고 준호가 평생 간직했던 유품들. 방문객들은 전시를 보고 묘역으로 향했다. 묘역은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다. 윤희와 준호의 묘를 중심으로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다. 벚나무와 단풍나무가 심어져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봄에는 벚꽃이, 가을에는 단풍이 두 묘를 감쌌다. 마치 자연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묘비 앞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었다. 가족들이 놓은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름 모를 방문객들이 놓은 것이었다. 사람들은 꽃과 함께 메모를 남기곤 했다. 윤희 씨, 준호 씨,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넘어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의 손자 민주는 이제 22살이 되었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그는 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매달 묘역을 찾아 두 분께 자신의 근황을 보고했다.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두 분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민주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전쟁 고아 2세, 3세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 고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싶어요. 민준의 프로젝트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30년 7월, 한국전쟁 77주년을 맞아 대규모 평화 콘서트가 열렸다. 장소는 윤희준호 묘역 근처의 평화공원이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콘서트는 윤희와 준호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대형 스크린에 두 사람의 사진이 띄워졌다. 가수들이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다. 준호가 생전에 좋아했던 노래였다.
3만 명의 관객이 함께 따라 불렀다. 노랫소리가 하늘로 올라갔다. 마치 하늘에 있는 윤희와 준호에게 들려주는 것 같았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콘서트 중간에 특별 순서가 있었다. 전쟁 고아 출신 노인들이 무대에 올랐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나눴다. 저도 준호 씨처럼 부모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 덕분에 저도 부모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한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전쟁의 상처는 깊었지만 치유는 가능했다. 준호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평화는 올 것이고 상처는 아물 것이라고 믿었다. 콘서트가 끝난 후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묘역으로 향했다. 3만 개의 촛불이 밤하늘을 밝혔다. 묘역은 빛의 바다가 되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했다. 평화를 위해, 모든 전쟁 희생자를 위해, 그리고 윤희와 준호의 영혼을 위해.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모여 두 사람을 기억합니다. 한윤희와 최준호.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군중이 함께 외쳤다. 기억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산을 넘어 퍼져나갔다. 마치 윤희와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2050년, 준호가 태어난 지 97년이 흘렀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 기술은 발전했고, 사회는 진보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다. 사랑, 가족, 기억.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중요했다. 파주의 묘역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이제 증손자 세대가 찾아왔다. 그들은 윤희와 준호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지만 이야기를 통해 그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존경했다. 역사 교과서에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실렸다. 전쟁과 가족이라는 단원에서 한 초등학생이 소풍으로 묘역을 찾았다. 선생님이 윤희와 준호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윤희 할머니는 준호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그리고 준호 할아버지는 70년 후에 할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었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리고 묘 앞에 꽃을 놓았다.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지금도 전쟁이 있나요? 선생님이 대답했다. 네, 세계 곳곳에 아직 전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윤희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 같은 슬픔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2077년, 준호가 떠난 지 53년이 흘렀다. 증조손자 준영이 묘역을 찾았다. 그는 60살이 되었다. 평생을 평화 운동가로 살아온 그는 증조할아버지와 고조할머니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했다. 수십 개 나라를 다니며 강연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 최준호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넘어선다고. 저는 이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전쟁은 파괴하지만 사랑은 치유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준영의 말은 UN 총회에서 울려 퍼졌다. 준영은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저는 두 분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전쟁은 줄어들고 있고 평화는 확산되고 있어요. 두 분 덕분입니다. 그날 밤, 준영은 꿈을 꾸었다. 젊은 여인과 노인이 손자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여인이 말했다. 준영아, 잘하고 있구나. 계속해라.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란다. 준영은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다. 2100년, 새로운 세기가 밝았다.
한국전쟁은 이제 147년 전의 일이 되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기억은 살아있었다. 윤희와 준호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었다. 학교에서, 박물관에서, 가정에서, 파주의 묘역은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찾았다. 그들은 다양한 언어로 기도했지만 메시지는 하나였다. 평화와 사랑. 윤희와 준호가 전한 메시지. 묘비는 세월에 조금 마모되었지만 글자는 여전히 또렷했다. 한윤희지며 최준호지며 두 이름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그 이름들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였다. 시간을 넘어선 사랑,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어느 봄날 오후, 한 어린 소녀가 증조할머니의 손을 잡고 묘역을 찾았다. 소녀가 물었다. 할머니, 이분들은 누구예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우리 조상이란다.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분들이지. 하지만 그분들의 사랑은 지금도 살아있어. 소녀는 묘 앞에 꽃을 놓았다. 작은 들꽃이었다. 이분들도 꽃을 좋아하셨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특히 벚꽃을 좋아하셨대. 봄이 오면 이곳에 벚꽃이 핀단다. 정말 예쁘지. 소녀는 묘비를 만지며 말했다. 저도 이분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거예요. 할머니가 소녀를 안았다. 그래, 우리는 사랑해야 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석양이 두 묘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마치 하늘이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렸다. 꽃잎들이 두 묘를 감싸며 춤췄다. 저 멀리서 새들이 노래했다. 생명의 노래, 희망의 노래. 윤희와 준호는 이제 영원히 함께였다. 70년의 이별이 끝났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으로 이어졌다. 하늘에서는 두 영혼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준호야, 오래 기다렸지? 아니에요, 엄마. 엄마 사랑이 저와 함께였으니까요.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 있자. 네, 엄마. 영원히.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동시에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억은 계속되고, 사랑은 전해지고, 희망은 이어지기 때문이다. 윤희와 준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전해질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유산이었다. 사랑의 유산. 그리고 그 유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윤희와 준호,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히 계속된다.